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같은 75세인데 한 분은 매일 병원을 다니시고 한 분은 여전히 등산을 다니십니다. 같은 80세인데 한 분은 지팡이 없이 못 걸으시고 한 분은 계단을 거뜬히 오르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운일까요? 돈일까요?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해서일까요? 놀랍게도 전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75세가 넘으면 몸은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누가 오래 살 사람인지, 누가 힘들어질 사람인지 이미 몸이 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라는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하면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오신 나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이부터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75세부터 급격히 약해지십니다. 병원 출입이 잦아지고 약이 늘어나고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75세에도 80세에도 심지어 85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활발하십니다. 스스로 걸으시고 스스로 밥 드시고 스스로 생활하십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같은 나이인데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원래 건강했던 사람이잖아. 체질이 좋은 거지. 우리 집안은 원래 약해. 나는 젊었을 때부터 아팠어.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야.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만난 수백 명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75세 이후에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즉 장수하시는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 크게 아프셨던 분, 체력이 약하셨던 분,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80세가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비결이 뭘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비결입니다. 하지만 이건 운동법도 아니고 식단법도 아니고 특별한 건강 비법도 아닙니다. 이건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75세가 넘으면 몸은 말을 합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더 갈 수 있어. 아니면 반대로 말합니다. 나는 이제 힘들어. 나는 곧 멈출 거야. 그리고 그 말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신호가 뭘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7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신호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장수 체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두 가지만 해당되거나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신호들은 지금부터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본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78세에 거의 누워 계시던 분이 82세에 다시 걸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76세에 병원만 다니시던 분이 80세에 약을 절반으로 줄이신 경우도 봤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분들이 이 7가지 신호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75세 이후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7가지 신호. 하나씩 차근차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은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장수는 타고나는 거야. 우리 집안은 오래 못 살아. 체질이 약해서 나는 안 돼. 정말 그럴까요? 제가 만난 한 쌍둥이 형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같은 날 태어나셨고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고 심지어 젊었을 때 같은 회사에 다니셨습니다. 유전자도 똑같고 환경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었을 때 두 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님은 병원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당뇨도 있으셨고 혈압도 높으셨고 무릎도 안 좋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계셨고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계단은 아예 못 오르셨습니다. 반면 동생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약은 혈압약 하나만 드셨고 매일 아침 1시간씩 걸으셨습니다. 주 2회는 등산을 가셨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두 분을 모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차이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몸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형님은 60세 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제는 쉬어야지. 그래서 움직임을 줄이셨습니다. 산책도 그만두셨고 계단도 피하셨고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같은 시기에 허리가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프긴 한데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움직임을 줄이되 멈추지는 않으셨습니다. 산책 거리를 줄이셨지만 매일 나가셨고 무리한 운동은 안 하셨지만 스트레칭은 계속하셨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두 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형님은 거의 집에만 계시고 동생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장수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장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75세일까요? 왜 60세도 아니고 80세도 아니고 75세가 분기점일까요? 의학적으로 75세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몸의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하루 이틀 쉬면 회복되었습니다. 60세까지도 어느 정도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무너진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줄어든 근육은 다시 키우기 어렵습니다. 한번 굳은 관절은 다시 부드러워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75세 이전까지 어떻게 몸을 관리했느냐가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75세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82세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5세 때까지는 내가 몸을 끌고 갔어요. 하지만 75세부터는 몸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정말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75세 이후에는 몸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몸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몸이 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몸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내줘버리면 급격히 약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유지하면 몸은 계속 나를 따라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7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시죠. 첫 번째 신호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아프고 나서 빨리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감기에 걸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기운이 안 돌아온다. 넘어져서 다쳤는데 한 달이 지나도 예전처럼 못 움직인다. 이런 경험 말입니다. 75세가 넘으면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어떤 분은 금방 회복되시고 어떤 분은 오래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78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년 겨울에 독감에 걸리셨습니다. 고열이 나고 기침이 심하고 몸살이 나셨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독감에 걸리면 폐렴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놀라웠습니다. 3일 동안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계셨고 밥도 거의 못 드셨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고열은 떨어졌고 조금씩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5일째는 거실까지 나오셨습니다. 6일째는 집 안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에 잠깐 밖에 나가서 공기를 쏘이고 오셨습니다. 이 주일이 지나자 거의 회복되셨습니다.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셨고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완전히 누워있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힘들어도 조금씩이라도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회복력의 비밀은 완전히 눕지 않는 것입니다. 75세가 넘으면 한번 누워버리면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틀만 누워있어도 근육이 빠집니다. 사흘만 누워있어도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일주일 누워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게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분들은 아파도 완전히 눕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 때는 쉽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산책은 안 나가자. 하지만 집 안에서는 계속 움직이자. 침대에만 있지 말고 거실에 나와서 앉아있자. 누워만 있지 말고 가끔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러 가자.
이런 작은 움직임이 회복 시스템을 살려놓습니다. 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아직 쓰여야 하는구나. 그럼 회복해야겠구나. 반대로 완전히 누워버리면 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안 쓰이는구나. 그럼 굳이 회복할 필요가 없겠구나. 여러분, 몸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몸은 필요한 만큼만 회복합니다. 계속 쓰일 거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회복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안 쓰일 거라고 판단하면 회복을 멈춥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에는 아플 때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 76세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년 봄에 계단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발목을 삐끗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2주일 정도 푹 쉬세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2주일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시고 밥 먹을 때만 일어나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시고 다니셨고 할머니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2주일이 지나서 발목은 나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2주일 전에는 혼자서 잘 걸으셨는데 2주일 후에는 비틀거리셨습니다. 왜일까요? 2주일 동안 근육이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재활 운동을 하셔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걷기 연습을 하셔서 겨우 예전처럼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 나이에는 2주일만 누워 있어도 큰일 나는구나. 다음에 아프면 절대 완전히 눕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이 뭡니까? 75세 이후에는 휴식과 정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휴식은 필요합니다. 아플 때는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지는 위험합니다. 완전히 멈춰버리면 다시 시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플 때 움직임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리한 활동은 당연히 쉽니다. 산책을 매일 하셨다면 아플 때는 쉬는 게 맞습니다. 등산을 가시던 분이라면 당연히 미루는 게 맞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둘째, 하지만 최소한의 움직임은 유지합니다. 집 밖에는 안 나가더라도 집 안에서는 움직입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만 있지 않습니다. 거실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식사는 식탁에서 합니다. 화장실은 스스로 갑니다. 셋째, 조금 나아지면 바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완벽하게 나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60% 정도 회복되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 천천히 걷습니다. 다음에는 집 앞까지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멀리 갑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전처럼 하려고 하면 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면 몸은 따라옵니다. 제가 만난 80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프면 3일은 완전히 쉽니다. 하지만 4일째부터는 조금씩 움직입니다. 일주일이면 70%는 회복됩니다. 2주일이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제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자기 몸의 패턴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아, 이제 3일만 쉬면 되겠구나. 4일째부터 조금씩 움직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게 바로 회복력입니다. 회복력은 빨리 낫는 능력이 아닙니다. 회복 과정을 잘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아프고 나서 빨리 일어나는 사람. 아플 때도 완전히 눕지 않는 사람. 조금 나아지면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런 분들은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 회복 속도가 바로 장수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아프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누워 계셨습니까?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완전히 누워 계셨다면 다음에는 조금 다르게 해보십시오. 완전히 눕지 마시고 최소한의 움직임을 유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회복 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복이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평소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그게 두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아파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75세가 넘으면 아프지 않은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결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떤 분은 아프니까 움직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은 아프지만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10년 후 두 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만난 80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세 때부터 무릎이 안 좋으셨습니다. 병원에 가니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아프면 쉬세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럼 산책도 그만해야 하나? 계단도 피해야 하나? 그런데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완전히 안 움직이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할머니는 움직임을 조절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1시간씩 걸으셨는데 30분으로 줄이셨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걸으셨는데 천천히 걷기로 하셨습니다. 계단은 한 번에 여러 칸 오르지 않고 한 칸씩 천천히 오르기로 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여전히 걷고 계십니다. 물론 무릎은 여전히 아프십니다. 하지만 걸을 수는 있으십니다. 계단도 천천히지만 오르실 수 있으십니다. 혼자 외출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머니의 친구 한 분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분도 같은 시기에 무릎이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아프니까 쉬어야지. 무리하면 안 돼. 그래서 산책을 그만두셨습니다. 계단도 피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아예 안 가셨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5년이 지나자 그분은 걷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무릎은 더 아파졌고 다리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지팡이가 필요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휠체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두 분의 차이가 뭡니까? 무릎이 아픈 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움직임을 조절했고 한 분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 결과가 10년 후에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신호의 핵심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통증이 있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대신 조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픈데 참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픈 만큼 줄이되 완전히 멈추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산책 거리를 줄입니다. 1시간 걷던 걸 30분으로 줄입니다. 빨리 걷던 걸 천천히 걷습니다. 매일 나가던 걸 이틀에 한 번으로 줄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 나가지는 않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무거운 것을 들지 않습니다. 오래 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누워 있지는 않습니다. 집 안에서라도 천천히 걷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은 계속합니다. 어깨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팔을 높이 들지 않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 쓰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물건은 들어봅니다. 천천히 팔을 돌려봅니다. 이렇게 아픈 부위는 보호하되 완전히 안 쓰지는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77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픈 곳이 많아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요. 하지만 다 아프니까 다 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요. 오늘은 무릎이 많이 아프네? 그럼 오늘은 앉아서 할 수 있는 걸 해요. 내일은 허리가 괜찮네? 그럼 내일은 조금 걸어요. 이렇게 매일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신답니다. 완전히 쉬는 날은 없으십니다. 매일 뭔가는 하십니다. 아주 조금이라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75세가 넘으면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주일만 안 걸어도 다리 근육이 빠집니다. 한 달만 안 움직여도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파도 멈추면 안 됩니다. 속도를 늦추고 강도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되 멈추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만 생각하지 말고 아프지 않은 부위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모든 운동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무릎은 쉬되 팔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상체 스트레칭도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누워만 있으면 안 됩니다. 허리는 보호하되 다리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 걷기는 오히려 허리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부위는 피하되 괜찮은 부위는 계속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8세 할머니는 작년에 발목을 다치셨습니다. 한 달 동안 걷기가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한 달 동안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팔을 돌리고 상체를 스트레칭하고 목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한 달 후 발목이 나았을 때 할머니의 상체는 여전히 괜찮으셨습니다. 만약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발목뿐만 아니라 온몸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아파도 멈추지 않는 사람. 통증을 조절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픈 부위는 보호하되 괜찮은 부위는 계속 쓰는 사람. 이런 분들은 근육이 유지됩니다.
관절이 덜 굳습니다. 균형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디 아픈 곳이 있으십니까? 그 부위 때문에 모든 활동을 그만두셨습니까? 아니면 조절하면서 계속하고 계십니까? 만약 멈추셨다면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갑자기 많이 하지 마시고 아주 조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1분만 걸어볼까? 내일은 2분?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십시오. 몸은 분명히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도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신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조금 먹어도 제대로 먹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식사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75세가 넘으면 예전처럼 많이 못 먹습니다. 한 공기 다 먹기 버겁고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제가 만난 76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식사량이 정말 적으십니다. 한 끼에 밥 반 공기, 국 조금, 반찬 몇 가지. 젊은 사람들이 보면 너무 적게 드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우 건강하십니다. 약도 거의 안 드시고 기운도 넘치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제가 할머니의 식사 시간에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양은 적게 드시지만 정말 집중해서 드십니다. 먼저 텔레비전을 끄십니다. 핸드폰도 치우십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으십니다. 밥 한 숟가락을 뜨시고 천천히 드십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십니다. 20번도 넘게 씹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삼키십니다. 한 끼 식사 시간이 30분 정도 걸립니다. 양은 적지만 시간은 깁니다. 왜일까요? 천천히 드시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이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적게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야 해요. 대충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영양분도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천천히 집중해서 먹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위장도 약해지고 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율이 다릅니다. 천천히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침이 많이 나옵니다. 침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음식을 미리 분해해 줍니다. 둘째, 음식이 잘게 부서집니다. 그러면 위와 장에서 소화하기 쉽습니다. 셋째,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옵니다. 과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적게 먹어도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난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7세 할아버지인데 이분도 식사량은 적으십니다. 하지만 항상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십니다. 약도 여러 가지 드시고 자주 체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제가 관찰해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식사를 정말 빨리 하십니다. 10분 만에 다 드십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텔레비전을 보십니다. 밥을 한 숟가락 드시고 텔레비전 보시고 대충 씹으시고 삼키십니다. 그리고 또 한 숟가락.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음식을 거의 씹지 않고 넘기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화가 안 됩니다. 적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안 나고 자꾸 배가 아프십니다. 여러분, 75세가 넘으면 식사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식사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최소한 20분에서 30분은 잡으십시오. 바쁘다고 급하게 먹지 마십시오. 식사 시간만큼은 여유를 가지십시오. 둘째, 집중해서 드십시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핸드폰을 멀리 두십시오. 신문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십시오. 셋째, 천천히 씹으십시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으면 최소한 15번에서 20번은 씹으십시오. 음식이 거의 죽처럼 될 때까지 씹으십시오. 넷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십시오. 30분 정도는 앉아 계시거나 천천히 걸으십시오. 그래야 소화가 잘 됩니다. 제가 만난 80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끼에 밥 반 공기도 안 먹어요. 하지만 40분 동안 먹어요.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씹고 맛을 음미하고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이 음식이 내 몸이 되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말씀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식사 후에 몸 상태를 살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속이 좀 쓰린 것 같네. 그럼 다음에는 김치찌개를 피하거나 덜 맵게 먹어야겠다. 오늘 고기를 먹었더니 소화가 잘 안 되네. 그럼 다음에는 고기를 조금만 먹거나 더 잘게 썰어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자기 몸에 맞는 음식과 먹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78세 할아버지는 노트에 기록을 하십니다. 오늘 뭘 먹었는지, 식후에 어땠는지 2개월 정도 기록하시니까 패턴이 보이더랍니다. 아, 나는 기름진 음식을 저녁에 먹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과일을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구나. 이런 걸 알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트 없이도 자기 몸에 맞는 식사를 하십니다. 어떤 음식을 얼마나 언제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식사량은 적어도 식사 집중도가 높은 사람, 천천히 씹어서 먹는 사람, 자기 몸에 맞는 식사를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소화가 잘 됩니다. 영양 흡수가 잘 됩니다. 기운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적게 먹어도 건강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식사를 얼마나 천천히 하십니까? 집중해서 드십니까? 아니면 텔레비전 보면서 신문 보면서 급하게 드십니까?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십시오. 한 끼만이라도 텔레비전을 끄고 천천히 씹으면서 드셔보십시오. 분명히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신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매일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제는 새벽 4시에 깼는데 오늘은 아침 9시까지 잤다. 어제는 점심을 12시에 먹었는데 오늘은 오후 3시에 먹었다. 이렇게 불규칙한 생활 말입니다. 75세가 넘으면 이런 불규칙한 생활이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왜일까요? 몸은 규칙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79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이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휴일이어도 6시에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드십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십니다. 간단하게 세수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십니다. 그리고 오전 6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1시간 동안 걸으십니다. 돌아오시면 오전 7시 30분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8시까지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신문을 보시거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십니다. 점심은 정오에 드십니다. 점심 후에는 1시간 정도 낮잠을 주무십니다. 오후에는 집 안일을 하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친구를 만나십니다. 저녁은 오후 6시에 드십니다. 밤 10시에 주무십니다. 매일매일이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가끔은 일정이 바뀝니다. 병원에 가시거나 손주를 봐주시거나 모임이 있으시면 시간이 조금 바뀝니다. 하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6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몸이 알아서 해요. 아침 6시가 되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정오가 되면 배가 고파요. 밤 10시가 되면 졸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생체 리듬입니다. 우리 몸은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내 시계라고 부릅니다. 이 시계가 규칙적으로 작동하면 몸이 편합니다. 하지만 이 시계가 엉망이 되면 몸이 힘듭니다. 75세가 넘으면 이 체내 시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일까요? 몸의 기능들이 예측에 의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몸은 아침 6시에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오전 5시 30분쯤부터 체온을 올리고 호르몬을 분비하고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6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하지만 어제는 6시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9시에 일어나면 몸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오늘은 언제 일어나지? 준비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다가 아무 준비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9시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왜일까요? 몸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정오에 점심을 먹으면 몸은 정오에 소화액을 분비하고 위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정오가 되면 배가 고프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하지만 어제는 정오에 먹었는데 오늘은 오후 3시에 먹으면 몸은 또 혼란스러워합니다. 소화액을 정오에 분비했는데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속이 쓰립니다. 오후 3시에 음식이 들어오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제가 만난 77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규칙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규칙이 깨지면 하루가 엉망이 되거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그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아요.
점심을 늦게 먹으면 저녁 때 식욕이 없어요. 밤에 늦게 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가능하면 규칙을 지키려고 하십니다. 물론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큰 틀은 유지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75세가 넘으면 하루의 리듬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리듬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첫째, 수면입니다. 잠이 얕아집니다. 자주 깹니다.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둘째, 식욕입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셋째, 기운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합니다. 피곤하니까 밥맛이 없습니다. 밥을 못 먹으니까 기운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됩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이 악순환을 아주 잘 피합니다. 어떻게? 규칙적으로 살면서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칙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 기상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계속하면 몸이 적응합니다. 둘째, 식사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을 대략 같은 시간에 드십시오.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1시간 정도 오차는 괜찮습니다. 셋째, 수면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십시오. 낮에 아무리 졸려도 밤까지 참으십시오. 그래야 밤에 푹 잘 수 있습니다. 넷째, 하루 중 움직이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산책을 하시든 집안일을 하시든 대략 같은 시간에 하십시오. 이렇게 4가지만 정해도 하루가 정돈됩니다. 제가 만난 80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시계처럼 살아요.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편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몇 시에 일어나지? 고민 안 해요. 뭐 먹지? 고민 안 해요. 언제 자지? 고민 안 해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매일이 비슷한 사람. 기상, 식사, 수면 시간이 규칙적인 사람. 하루에 큰 흐름이 정해져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수면의 질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기운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몸이 편하고 오래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가 규칙적입니까? 매일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불규칙하시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규칙을 만들어 보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정해 보십시오. 먼저 기상 시간부터, 그 다음에 식사 시간. 이렇게 천천히 만들어 가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규칙적으로 산다고 해서 혼자만 살면 안 됩니다.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그게 5번째 신호입니다. 5번째 신호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75세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듭니다. 직장은 이미 그만두셨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지고 자식들은 바쁘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제가 만난 82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친구들도 대부분 연락이 끊겼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외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할머니의 하루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나가십니다. 아파트 앞 공원을 걷는데 거기서 같은 시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을 만나십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 좋네요. 이 정도의 짧은 대화입니다. 돌아오시는 길에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도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경비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드시고 큰딸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길게 통화하지 않습니다. 5분 정도.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엄마도 잘 지내. 이 정도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2층에 사시는 이웃 할머니가 오십니다. 두 분이 차를 마시면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손주가 시험을 잘 봤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 먹고 나서는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합니다. 손주 얼굴을 보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눕니다. 10분 정도입니다. 이게 할머니의 하루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과의 접촉이 계속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깊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끊기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 누군가와 말을 하거든요. 긴 대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직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느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75세가 넘으면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는 순간 급격히 노화가 진행됩니다. 왜일까요? 첫째, 말을 안 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말할 일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발음도 부정확해지고 단어도 잘 안 떠오르고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둘째,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할 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뭐 이야기할까? 어제 본 뉴스 이야기해야지. 손주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혼자만 있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뇌가 점점 게을러집니다. 셋째, 하루의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긴장합니다. 좋은 긴장입니다. 씻어야지, 옷 갈아입어야지, 약속 시간에 맞춰야지. 이런 긴장이 몸을 깨웁니다. 하지만 혼자만 있으면 이런 긴장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일어나고 아무렇게나 입고 하루가 흐려집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인지 기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제가 만난 한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5세 이상 환자분들 중에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다 사회적 고립 상태예요. 혼자 사시고 말할 사람이 없고 외출도 거의 안 하세요. 반대로 같은 나이인데도 인지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매일 모임에 나가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끈이라도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루에 한 번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5분도 좋습니다. 잘 지내? 나도 잘 지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과 인사를 나눕니다. 산책 나갔다가 마주치는 이웃, 마트 계산대 직원, 경비 아저씨, 누구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누군가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서 차를 마시든, 이웃과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든, 교회나 절에 가든, 뭐든 좋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78세 할아버지는 매주 수요일에 동네 도서관에 가십니다. 거기서 책을 읽으십니다. 특별히 누구를 만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하십니다. 가끔 옆에 앉은 사람과 짧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슨 책 보세요? 이 책 재미있어요?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도서관에 가면 달라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그중 하나예요. 나도 아직 사회의 일원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 느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아직 사회 안에 있다. 나는 아직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느낌이 있어야 살 의욕이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할입니다. 75세가 넘으면 역할이 사라집니다. 회사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다 사라집니다. 이제는 누구의 부장도 아니고 누구의 가장도 아닙니다. 역할이 없으면 쓸모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분들은 작은 역할이라도 유지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웃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이게 역할입니다. 손주가 전화해서 숙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드립니다. 역사 숙제든 한자 숙제든 아는 만큼 알려드립니다. 이게 역할입니다. 자식이 조언을 구하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차 살까 저 차 살까? 이 일 할까 저 일 할까? 물어보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드립니다. 이게 역할입니다. 이런 작은 역할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난 81세 할아버지는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를 도와주십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할아버지는 1층 재활용 쓰레기장에 가셔서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정리하십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일을 10년째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웃들이 고맙다고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힘이 돼요. 여러분, 역할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게 증명되었습니다. 역할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의 뇌를 비교했더니 역할이 있는 노인의 뇌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우울증도 적었고 치매 발병률도 낮았습니다. 왜일까요? 역할이 있으면 뇌가 계속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뭘 해야지,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면 뇌가 일합니다. 하지만 역할이 없으면 생각할 게 없습니다. 뇌가 쉽니다. 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75세가 넘으면 뇌가 쉬는 건 위험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5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사람과의 끈을 유지하는 사람. 하루에 누군가와 말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 작은 역할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말하는 능력이 유지됩니다. 생각이 살아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오래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누구와 이야기하셨습니까? 어제는요? 그저께는요? 만약 며칠째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전화하십시오. 자식이든 친구든 누구든요. 안부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밖에 나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요.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몸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6번째 신호입니다. 6번째 신호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몸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여러분, 75세가 넘으면 몸은 매일 말을 겁니다. 소리 내어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신호로 말합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오늘은 무릎이 평소보다 더 아파. 오늘은 숨이 좀 가빠. 이런 신호들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듣느냐 못 듣느냐입니다. 제가 만난 77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자기 몸을 잘 아십니다. 제가 어느 날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무거워요. 어제 저녁을 좀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지낼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느낌이 달라요.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운데 오늘은 좀 무거워요. 계단을 올라갈 때도 평소보다 숨이 좀 더 차요. 그래서 알아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할머니는 평소 자기 몸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평소와 다른지 금방 느끼십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자기 인식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작은 변화도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침은 평소보다 가볍게 드셨습니다. 죽 한 그릇만 드셨습니다. 산책은 나가셨지만 평소보다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집안일도 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점심도 가볍게 드셨습니다. 다음날 다시 만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어제 가볍게 지냈더니 오늘은 몸이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몸이 무겁다고 말하면 그날은 가볍게 지내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말하면 그날은 쉬는 것입니다. 몸이 괜찮다고 말하면 그날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래 못 사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몸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제가 만난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할아버지인데 이분은 몸의 신호를 잘 못 느끼십니다. 아니, 느끼시는데 무시하십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요. 그런데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피곤하시면 약속을 미루시는 게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약속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이틀을 입원하셨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과로입니다. 몸이 쉬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무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강제로 멈춘 겁니다. 여러분, 75세가 넘으면 몸은 예전처럼 참아주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일 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몸은 더 큰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으로, 어지러움으로, 극심한 피로로, 심하면 쓰러짐으로. 그래서 작은 신호일 때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몸의 신호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오늘과 어제를 비교하십시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이 어땠나?
어제보다 가벼운가, 무거운가?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얼마나 찼나? 평소보다 더 찬가, 덜 찬가? 이렇게 비교하면 작은 차이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기록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간단하게 메모하십시오. 오늘 컨디션 좋음 보통 나쁨.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한 달 정도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아, 나는 비 오는 날에 컨디션이 안 좋구나. 나는 과식한 다음 날에 몸이 무겁구나. 셋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이 피곤하다고 하면 쉬십시오. 몸이 아프다고 하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참으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참아도 괜찮았지만 75세가 넘으면 참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만난 79세 할아버지는 노트에 매일 기록하십니다. 아침 컨디션, 낮 상태, 저녁 피로도 간단하게 적으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읽어보십니다. 그러면 패턴이 보인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는 월요일에 컨디션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주말에 손주를 봐주느라 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말에 좀 더 조심해요. 그랬더니 월요일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몸의 패턴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안 좋으면 일요일에 미리 쉽니다. 저녁 먹고 안 좋으면 저녁을 가볍게 먹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몸의 신호를 숫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판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압이 정상이니까 괜찮아. 혈당이 정상이니까 문제 없어. 검사 결과가 좋으니까 건강해. 물론 검사 결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느낌입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몸이 무겁다고 느껴지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가 좀 안 좋아도 몸이 가볍고 기운이 넘치면 그건 괜찮은 겁니다. 제가 만난 80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숫자를 믿지 않아요. 내 몸을 믿어요. 의사가 괜찮다고 해도 내 몸이 이상하다고 하면 쉬어요. 의사가 안 좋다고 해도 내 몸이 괜찮다고 하면 활동해요. 지금까지 내 몸이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6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몸의 작은 변화를 빨리 느끼는 사람.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사람.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바로 대응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일 때 잡으니까요. 그래서 오래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이 어땠습니까? 어제와 비교해서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의식적으로 느껴보십시오. 오늘 내 몸은 어떤가? 평소와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몸은 분명히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몸의 신호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게 마지막 7번째 신호입니다. 7번째 신호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내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움직임을 유지하고 제대로 먹고 규칙적으로 살고 사람과 연결되고 몸의 신호를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한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제가 만난 80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건강하십니다. 매일 걸으시고 일주일에 2번은 등산에 가시고 취미로 서예도 하십니다. 손주들 봐주는 것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직 할 게 많아서요. 할 게 많다? 무슨 말씀이신가 해서 더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90세까지 살 계획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남았어요. 10년 동안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여행도 더 가고 싶고, 서예 실력도 더 늘리고 싶고, 손주들이 크는 것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해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앞을 보고 계십니다. 내일을, 내년을, 10년 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건강해야 내일도 건강하니까요. 이게 7번째 신호의 핵심입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이제 기다리는 것 없어.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몸은 포기합니다. 뇌도 포기합니다. 더 이상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서히 무너집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게 증명되었습니다.
같은 병에 걸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꼭 나아야지, 나으면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람이 훨씬 빨리 회복됩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포기하면 뇌는 회복 호르몬을 덜 분비합니다. 면역 체계도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회복이 느려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희망을 가지면 뇌는 회복 호르몬을 더 분비합니다. 면역 체계도 강해집니다. 회복이 빨라집니다. 제가 만난 76세 할머니는 작년에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수술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꼭 나을 거예요. 나으면 내년에 유럽 여행 갈 거예요. 남편이랑 평생 가고 싶었는데 이제 갈 수 있어요. 수술 후 재활 과정이 정말 힘드셨습니다. 아프셨고 걷기 연습도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재활 운동을 하셨습니다. 아파도 참으시고 힘들어도 계속하셨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빨리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할머니는 정말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럽 여행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재활이 힘들 때마다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유럽에 갈 수 있어. 그 생각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일을 기다리는 힘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고통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목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유럽 여행 같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일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다음 주에 손주 생일이다. 다음 달에 건강검진이 있다. 봄에 벚꽃 보러 가고 싶다. 이런 작은 계획들이 하루하루를 채웁니다.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가 있으니까 이번 주를 견딥니다. 제가 만난 77세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다음날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일은 오전에 산책 가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에는 책 읽고, 저녁에는 드라마 보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십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오늘 할 일이 있으니까요. 계획이 없으면 일어나기 싫어져요. 오늘 뭐 하지? 그냥 누워있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75세가 넘으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의욕이 사라집니다. 의욕이 사라지면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계획이라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할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75세가 넘으면 대부분의 역할이 사라집니다. 회사 일도 없고 가정에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이제는 누구의 사장도 아니고 누구의 가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분들은 작은 역할이라도 유지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손주 숙제를 봐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손주가 전화해서 한자 물어보면 가르쳐 드립니다. 이게 역할입니다. 할아버지는 한자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고민을 상담하면 들어드립니다. 직장 이야기든 인간관계 이야기든 들어드리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역할입니다. 아버지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웃 할머니가 병원 갈 때 같이 가드립니다. 혼자 가시기 불안하니까 동행해드립니다. 이게 역할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작은 역할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쓸모 있다. 이 생각 하나가 우울을 막고, 무기력을 막고, 포기를 막습니다. 제가 만난 81세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노래 지도를 하십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경로당에 가셔서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십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할머니가 노래를 좋아하시고 또 잘 부르셔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요일이 되면 기분이 좋아요. 오늘 경로당 가는 날이야. 나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저를 일으켜 세워요. 여러분, 역할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공식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받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7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
작은 계획이라도 세우는 사람. 작은 역할이라도 유지하는 사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오래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일이 기대되십니까? 다음 주에 기다리는 일이 있으십니까? 다음 달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내일 아침에 친구한테 전화하기. 다음 주에 병원 검진 가기. 다음 달에 손주 보러 가기. 뭐든 좋습니다. 그 작은 계획 하나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작은 기대 하나가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75세 이후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프고 나서 빨리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회복이 빠릅니다. 완전히 눕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바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아파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통증이 있어도 움직임을 유지합니다. 강도를 줄이되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셋째, 조금 먹어도 제대로 먹는 사람입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집중해서 먹습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넷째, 매일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기상, 식사, 수면 시간이 규칙적입니다. 하루의 리듬이 살아있습니다. 다섯째,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끈을 유지합니다. 하루에 누군가와 말합니다. 작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몸의 속삭임을 듣는 사람입니다. 작은 변화를 빨리 느낍니다. 어제와 오늘을 비교합니다.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작은 계획을 세웁니다. 기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7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혹시 3개 이상이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장수 체질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대로 계속하십시오. 혹시 한두 개만 해당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가면 됩니다. 혹시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십니까? 더욱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7가지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태도입니다. 몸을 대하는 태도, 하루를 대하는 태도,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만 바꾸면 몸은 따라옵니다. 몸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가려고 하면 몸도 계속 갑니다. 75세라는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일하고, 가정 지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실 때입니다. 나를 돌볼 때입니다. 나를 아낄 때입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만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아플 때 완전히 눕지 마십시오.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십시오. 통증이 있어도 멈추지 마십시오. 강도를 줄이되 계속하십시오. 식사할 때 천천히 씹으십시오. 집중해서 드십시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주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말하십시오. 전화든 만남이든. 몸의 신호를 들으십시오.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십시오. 내일 계획을 세우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기대하십시오. 이 7가지만 하셔도 삶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한 85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75세 때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우울하고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77세 때 마음을 바꿨어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가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씩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85세입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늦지 않았습니다. 75세든 80세든 85세든 마음을 바꾸는 순간 몸은 따라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인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를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십시오. 모레 누군가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계속 가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준비를, 여러분의 선택을, 여러분의 결정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7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하루 루틴으로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